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10번에 모성사망이라는 말 있죠. 자, 여러분, 모성사망은, 이게 이제 엄마가 죽는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모성, 그죠? 그럼 이때 모성사망은 뭘로 죽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유가 있는데 합병증으로 인해서 죽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언제부터 엄마라 그랬어요?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태아를 품으면서부터 모성이라고 했으니까 임신 중에 내가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거 모성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기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또 합병증으로 죽는 거예요. 그것도 모성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몸이 회복되는 시기, 산욕기 때 내가 죽는다면 그것도 모성 사망이라고. 그래서 모성 사망은 결론만 얘기하면 임신으로 인해서 분만 중에 그리고 산욕기 때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을 모성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모성 사망의 원인은 어떤 겁니까? 그랬을 때 임신으로 인해서 죽는다 하면은 그게 뭐였어요? 임신 중독증이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모성 사망의 원인 하면은 임신 중독증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분만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면서요. 금방. 그럼 분만하다가 죽는다면 그거는 뭐냐면요. 산후출혈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분만 다 하고 올 때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산욕기 때 합병증으로 죽었다면은 이거는 내 몸에 감염의 문제가 생긴 거죠. 산후감염 이런 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성 사망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임신 중독증 그리고 산후출혈 그리고 감염 세 가지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1위가 어떤 겁니까? 하면은 산후출혈이에요. 모성 사망의 1위는 뭐다? 산후출혈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산부인과에서 우리 가시면 자궁 경부암 검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다리를 진찰대 위에 올리는 자세 있죠. 이게 부인과 자세, 이름을 일명 뭐라고 한다? 절석위 또는 쇠석위라고 하겠죠. 그래서 산부인과 자세 하면은 절석위, 쇠석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인부 우리 초음파 같은 거 할 때나 이럴 때 또 어떤 자세 합니까? 무릎을 구부린 자세, 배횡와위, 그죠? 배행와위 이런 것도 좀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호흡곤란이 있다 하면은 무슨 자세예요? 반좌위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 체위 우리 지금 조금씩 다루는 거 나중에 한번 반복하면은 가장 호흡곤란 하면은 반좌위, 그리고 수술 후에 가장 많이 취한다 해도 반좌위 기억하셔야 되겠죠. 반좌위, 다른 말로 파울러시 체위, 그 다음에 산부인과 자세 절석위 우리 다뤘죠. 다른 말로 쇠석위, 그 다음에 또 관장, 항문 그 말 나오면 무슨 자세였다? 심스 체위라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등 마사지 할 때 엎드린 자세, 엎드려 누운 자세 뭐라고요? 보기 등 마사지 할 때 보기라는 거 했었었죠. 그 다음에 똑바로 눕는 자세는 뭐라고 합니까? 가장 기본 자세 앙화위 이런 거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배 검진, 복부 검진할 때나 여자 인공도뇨 할 때 자세는 배횡와위, 무릎을 구부린 자세 배횡와위 같은 거 있었었죠. 그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요추천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앞으로 웅크려야 된댔죠. 무릎을 앞으로 당겨서. 그런 자세를 뭐라고 했습니까? 새우등 자세라는 말 썼었죠. 그래서 새우등 자세. 체위 나왔을 때 한번 떠올려 주십니다. 보실 것.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이번에는 정맥류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정맥류에 대해서. 자, 임신 말기 시 정맥류의 특징
발진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때 임신 말기 때 질문, 정맥류가 환자가 나타났대요. 여러분 정맥류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 하지, 정맥류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럼 이때 정맥류는요, 하지, 정맥류만 사실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맥류는 음부 쪽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외음부 쪽에. 또는 대표적인 또 정맥류가 치질 있죠. 그것도 일종의 바깥으로 혈관이 튀어나온 거거든요. 이것도 정맥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정맥류는 왜 이런 게 생깁니까 했을 때 하지정맥류 한번 봐봐요, 여러분. 여기 하지정맥류. 그럼 이때 정맥 혈관이 바깥으로 불룩불룩 혈관이 튀어나오는 거죠. 막 진해가 지나가는 것처럼 불룩불룩 튀어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는요, 왜 그러냐면 내가 커진 자궁 때문이에요. 임신 중에 정맥류가 생긴다면 증대된 자궁이 있잖아요. 자궁이 커진 자궁, 이렇게 서 있을 때 이렇게 자궁이 커져 있잖아. 자궁이 커졌고 이게 다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커진 자궁이 있으니까 다리 쪽을 어떻게 될까? 누르는 거죠. 아래쪽을 누르는 거야. 꾹꾹 누르는 거죠. 그럼 우리가 혈액이라는 거는 아래쪽에 있는 피들도 위로 올라오고 혈액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래쪽에 있는 피들도 순환이 돼야 되는데 복부가 커지면서 자궁이 커지면서 혈관을 꾹꾹 누르기만 하고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혈액이 올라오지 못하고 밑으로 꾹꾹 누르니까 정맥 판막, 혈관이 지나가는 판막, 그 판막이 어떻게 된다? 헐거워져 가지고요. 약간 벌어져 있어. 그러면서 여기가 밑으로 꾹꾹 혈관을 누르니까 우리 여러분 살쪘는데 옷 같은 거 조여지는 옷 입으면 어때? 옷이 입었을 때 불룩불룩 혈관이 이제 튀어나오죠. 그것처럼 커진 자궁 때문에 혈관을 꾹꾹 누르니까 밑에 있는 피들이 위로 올라오지 못해서 많이 밑에 아래쪽에 많이 쏠려 있음으로써 어떻게 피가 혈관 바깥으로 불룩불룩 삐져나오는 거, 그런 거를 바로 뭐라고 한다? 정맥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다리에 일어나는 거든 음부에 일어나는 거든 임신 말기에 정맥류가 일어나는 건 어떤 거다? 이거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거는 위험한 증상은 아니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러고 시험 문제에서 묻는다면 커진 자궁이 눌러서 그래. 그럼 뭘 눌러서 그렇습니까? 정맥류니까 혈관을 눌렀겠죠. 정맥류니까 어떤 혈관? 정맥을 눌렀겠죠. 어디에 있는 정맥? 배에 있는 정맥을 눌려가지고 밑에 혈관들이 불룩불룩 살이 삐져나오는 것처럼 튀어나오는 거. 복부 정맥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문제에서 보기에 증대된 자궁이 복부 동맥을 누른다 이렇게 말하면 틀렸어. 동맥이 아니라 뭐를 누르는 거다? 정맥을 누르는 거죠. 정맥을 압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하는 거. 그럼 이때 정맥류가 되도록이면 불편함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맥류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혈관이 밑으로 쏠려서 그래요. 피가 밑으로 아래쪽으로 정맥피가 밑으로 많이 쏠려서 그러니까 정맥류가 안 생기려면 피가 아랫도리로 많이 쏠리는 걸 막아야 되겠지. 그럼 많이 쏠리는 걸 막으려면 다리를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골반 고위를 취해주는 거죠. 골반 고위가 다른 말로 트렌델렌 버그 체위라고 했었죠. 이 자세가 다리를 올리는 거잖아. 다리를 올려줘야 아래쪽에 피가 쏠리지 않고 위로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골반 고위를 취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 줄의 끝에 보면 잘 때도 어떡하자? 다리를 올려주는 거 중요하죠. 기억하실 것. 그런데 낮에는 어떡하냐면요. 여러분 봐봐. 여기 혈관이 삐죽삐죽 튀어나왔는데 우리 올인원 속옷 같은 거 생각해봐요. 내가 옆구리 살이 삐죽삐죽 삐져나왔을 때 올인원 입으면 어때요? 살을 정리할 수 있지. 그것처럼 이때 탄력 스타킹 같은 거를 신어주면서 이 혈관들이 밑으로 눌리지 않고 위로 잡아 당겨주는 거예요. 스타킹 위로 잡아 당겨 올려주면은 불룩불룩 튀어나온 거를 좀 완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낮에는 어떡한다? 탄력 양말이나 붕대를 쓰는 거예요. 탄력 스타킹, 탄력 양말 이런 거 낮에. 밤에는 다리를 올려주는 거.
그 다음에 조이는 옷을 입는 거는 순환이 더 안 될 수 있겠죠. 순환이 안 되면 혈관이 밑으로 또 쏠려가지고 불룩불룩 튀어나오니까 조이는 의복 같은 거는 좀 피해주고요. 그리고 가볍게 걷는 운동이 좋아요. 근데 우리는 가볍게 걷는 운동인데 여기 요 옆에 제가 참고로 적은 거에 보시면 하루에 10,000보 정도가 가벼운 건가 봐. 10,000보가. 우리 10,000보 정도면 좀 심한 운동 같은데 가볍게 걷는 운동에 속한다고 합니다. 10계명에 있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보시면 알아두세요. 다리를 꼬는 자세 있죠. 이런 거 일상에서도 알아두면 좋아요. 다리를 꼬는 자세는 정맥류가 생겼을 때 오히려 악화될 수 있어요. 정맥류가 생길 수 있다고 꼬는 자세 피해주고, 그리고 가볍게 걷는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규칙적인 운동이 좋고요. 그 다음에 혈액이 한 곳에 쏠리지 않게 우려를 막을 수 있는 게 좌욕 같은 거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치질 같은 것도 튀어나오는 것도, 치액이 튀어나오는 것도 정맥류라 그랬죠. 그래서 배변할 때 힘주는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오래 서 있으면 어쨌든 정맥류가 생기잖아요. 피가 밑으로만 쏠리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 서 있는 것도 삼가하고, 그리고 굽이 낮은 신발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마사지 같은 거 하지 마라. 왜? 정맥류 생겼을 때 마사지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사지 같은 거 하지 마라 하는 게 들어갑니다. 자, 요런 내용들 여러분 기본적인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런 거는 기본간호, 성인간호, 모성간호 모두 합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정맥류 완화법,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참고로 하지 정맥류 예방 10계명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요것도 여러분 함께 같이 참고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리를 올려주는 거 이런 건 아까 했었고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한다면 여기에 보면은 세 번째 비만은 밑으로 피가 많이 쏠리겠죠. 체중을 실어야 되니까. 그래서 체중 조절을 하라는 거 이런 것도 첨가해 두세요. 그 다음에 또 변비를 예방하라는 거. 변비 예방해라. 야채나 과일 섭취로 변비를 예방하라는 거 이런 거 적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리를 자주 움직여줘라. 가만히 오랫동안 서 있지만 말고 움직여줘라. 그리고 또 꽉 끼는 옷 같은 거 아까 좋지 않다는 거 했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보시면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용 압박 스타킹 언제? 낮에 스타킹 같은 거 신어라. 이런 거 없는 내용은 여러분 여기에다가 조금 더 첨가해 주십시오. 잠깐 정리하십시오. 자,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임신 중에 이번에는 흡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흡연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라 그랬어요. 흡연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여러분, 흡연을 하면 당연히 담배의 어떤 성분? 니코틴, 그죠? 니코틴이 혈관을 어떻게 합니까? 수축시키지. 그래서 못의 혈관을 수축시키는 거죠. 혈관이 수축돼. 그럼 혈관에는 뭐가 지나가요? 피가 지나가죠. 그런데 혈액이 하는 일 중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안에 뭘 운반한다? 산소, 영양분 이런 거를 운반하는 역할도 혈액이 하는 거죠. 그죠? 그럼 혈액을 타고 산소와 영양분이 운반돼야 되는데 그 혈관이 쪼그라드니까 산소나 영양분 같은 게 제대로 운반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럼 임신 중에는 산소와 영양분을 누구한테도 보내야 돼요? 태아한테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태아한테 보내야 되는데 혈관이 쪼그라들어서 산소가 제대로 보내진다 안 보내진다? 잘 안 보내지겠죠. 애기한테 산소도 제대로 안 가. 그 다음에 또 뭐도 안 갑니까? 영양분도 운반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럼 영양분이 운반이 제대로 애기한테 안 가니까 어떻게 된다? 태아 성장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흡연으로 인해서 애기한테 대표적인 거 어떤 게 생기냐면요. 저체중아가 출산하기 쉬워요. 저체중. 이때 저체중이라면은 아기가 신생아가 몇 킬로? 2.5킬로.
2.5kg가 안 되는 그런 저체중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흡연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혈관이 수축되면서 산소가 제대로 안 가서 아기가 위험할 수도 있고, 또는 또 영양분이 제대로 안 가서 성장 같은 게 제대로 안 될 수 있고, 이때 성장은 체중도 체중이고, 또는 뇌발달 이런 것도 전부 성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면 언어와 지적 발달 이런 게 조금 떨어질 수 있고, 그런 게 흡연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간단하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14번에 의사는 태아 위치를 확인해야 되겠죠. 태아가 어떤 자세로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산모를 배를 진찰할 건데 어떻게 합니까? 옆에 그림처럼 똑바로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고 있겠죠. 이 자세 아까 이름이 뭐였습니까? 배횡와위라는 자세죠. 그래서 14번에 인부를 똑바로 눕히고 무릎을 약간 구부리게 한다. 이게 무슨 자세다? 배횡와위라고 하나 적어 두시죠. 자,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엽산이라는 게 나왔어요. 엽산. 자, 엽산은 여러분 비타민이죠. 자, 이 엽산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은 얘가 빈혈하고 관련이 돼. 빈혈과 부족했을 때. 왜? 얘가 하는 일이 적혈구를 만드는 거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엽산은 적혈구 생성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러니까 인부한테는 빈혈을 막아주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되겠죠. 근데 얘가 인부한테는 빈혈의 문제를 줄 수 있지만 부족했을 때, 이게 부족했을 때 태아한테도요 무슨 영향을 준다? 태아의 신경계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신경 발달에 문제가 줘서 성장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엽산을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소 중에서 인부에게는 빈혈을 초래할 수 있고, 부족했을 때 태아의 신경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소가 뭐냐 이래 말하면 엽산입니다. 되셨죠? 보시고,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임신 말기에는 오래 쭈그리고 앉는 거 이런 거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쭈그리고 앉으면 정맥류 생기기도 쉽고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게 안 되잖아요. 안 좋아. 그 다음에 17번 중요하죠. 손이나 눈 주변이 부었대요. 이건 여러분 부종이 심각한 거라 그랬어요? 안 심각한 거라 그랬어요? 심각한 거라 그랬어. 손이나 눈이 붓는다는 거는. 그럼 이쪽까지 부었을 때는 어떡한다? 소변 검사를 해본다. 왜? 단백뇨가 있을까 걱정되니까. 왜 단백뇨 알아봐야 돼요? 임신 중독증의 3대 증상에 단백뇨가 들어가니까. 그죠? 부종이 들어가니까 검사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18번에 보시면 인부에게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대요. 이때 갑상선 호르몬은 어떤 거를 말하는 거다? 티록신.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티록신이라고 그랬죠. 대사작용에 관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 하면 티록신이야. 근데 얘가 부족하대요. 그럼 얘가 부족했을 때 성인이 만약에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했어. 성인들이 어른이 되어서 부족했을 때는 이름을 뭐라 불렀습니까? 저맥수종 또는 저맥부종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게 만약에 태아가 부족했어요. 태아가 또는 갓난쟁이 영아가 부족해요. 그럼 그때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때 크레틴증이라고 불렀었죠. 크레틴증. 쉽게 말해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거죠. 이거는 태아였을 때 그렇다는 말은 선천적인 거지. 선천적인 거. 맞나요? 그래서 이때 이 태아가 크레틴병이 생기는 거는 선천성 대사장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8번에 보시면 인부에게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할 때 태아한테는 크레틴병 이게 발생할 수 있고 하니까 이거는 선천적 대사장애에 들어가니까 신경 써서 관찰을 해야 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선천성 대사장애라 그랬어요.
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선천성 대사장애 한번 복습해 볼까요? 대사장애. 그러면 선천성 대사장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어떤 게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페닐 이런 말 들어가야 된댔죠. 뭐 페닐 케톤요증 또는 페닐 고페닐 알라닌 혈증, 페닐 이런 말 들어갈 거야. 그리고 또 가장 대표적인 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게 뭐였죠? 지금 말했던 크레틴증이라는 거. 그게 선천성 대사장애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거는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수유를 해봐야 이 아이가 이 영양소가 단백질 성분이나 이런 대사가 제대로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수유를 해봐야 알아. 그래서 수유를 시작하고 나서 애가 우유 같은 거를 제대로 모유나 분유를 안 먹으려 그래. 그러면서 몸에서 안 받아주니까 뭐예요? 구토하죠. 구토하고 안 먹으려 그래. 안 빨라 그래. 빨지 않고 먹으려고 안 하는 거죠. 그럼 못 먹으니까 애기는 어때요? 자꾸 처지고, 그리고 못 먹으니까 애가 제대로 커요, 안 커요? 발육이 제대로 안 되겠죠. 발육이 안 돼. 발육이 안 되니까 어디 발달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뇌 발달 같은 것도 좀 안 될 수가 있겠죠. 뇌 발달. 그러면서 반사 반응도 또 뇌의 문제니까 반사 반응도 지연되겠죠. 뇌 발달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뇌 발달이 안 되니까 정신, 지체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겠죠. 뇌 발달이 안 되니까 지적 발달, 지적 장애 이런 것도 좀 생길 수가 있겠고, 또 어떤 것도 있습니까? 심하면은 경련 그리고 또 혼수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도 좀 푸석푸석해지고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대사장애가 있는가 없는가는 국가가 어떻게 해줬습니까? 검사를 뭐로 해줬다? 공짜로 해줬어요? 돈 받았어요? 무료로 해줬어요. 검사를 무료로 해줬어요. 6가지에 대해서 무료로 했는데 검사상에 선천성 대사장애가 나왔어. 그럼 치료는 무료다 아니다? 치료는 무료는 아니에요. 검사가 무료예요. 그럼 이때 검사는 피검사를 통해서 할 건데 발 뒤꿈치에서 체열을 할 건데 보통 언제 한다? 2일에서 7일경이 좋아요. 그죠? 2일에서 7일경에 하는 게 좋겠다. 그럼 이때 2일에서 7일경인데 정상적인 아기들이라면은 그 중에서도 꼭 집어서 언제가 좋겠다 하면은 생후 48에서 72시간 정도가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2, 3일 때 하더라도요 수유를 시작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금식하고 이 검사를 한다 이런 말하면 틀렸다 그랬어요. 수유를 시작하고 몇 시간은 지나야 된다? 24시간은 경과를 하고 나서 검사하는 게 좋겠어요. 그죠? 피검사를.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미숙한 아이야 또는 중환자야, 그럴 경우는 처음에 얼마 동안은 이 애기들 금식하거든요. 그래서 2, 3일 때 정상 아들처럼 검사 못해요. 수유 아직 시작 안 했기 때문에. 그럼 미숙아들은 언제 하는 게 좋다? 일주일, 생후 마지막 하는 검사 일정에서 일주일이 좋겠죠. 생후 7일경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검사 끝나고 나서도요 다음에 아리까리 검사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언제 재검하자? 한 달 뒤에 다시 재검을 하자 하는 게 미숙아들한테 하는 검사 방법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질환에 크레틴증이라는 게 들어갔었어.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을 때 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요거 한번 여러분 정리하세요. 자, 이번에는 인부에게서의 빈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빈뇨도 중요합니다.
자, 빈뇨라는 말은 소변을 자주 보는 걸 말하죠. 자주 보는 거를 빈뇨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때 임신 중에 빈뇨가 나타나는 거는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자궁의 위치 때문이라 그랬죠. 자궁 앞에 뭐가 있었어요? 자궁 앞에 방광이 있었어요. 방광이 앞에 있었어. 그러면 자궁 뒤에 뭐가 있었어요? 직장이 있었어. 그래서 이때 자궁이 임신을 하면서 커지니까 쭉쭉쭉쭉쭉 이렇게 커지니까 앞에 있는 뭐를 눌러서 방광을 꾹꾹 누르니까 소변이 자주 마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자궁이 커지면서 방광을 누르기 때문에 소변이 자주 마렵게 되는 뭐가 나타난다? 빈뇨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 빈뇨가 언제 특히 더 심합니까? 하면은 임신 초기 나타나요. 임신 초기 빈뇨 나타나요. 그리고 또 임신 말기에도 빈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빈뇨는 병원에 안 가도 돼. 있을 수 있으니까 주로 언제 많이 나타난다? 초기 그리고 말기에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빈뇨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마려우니까 불편하니까 물을 적게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디귿에 보시면 소변을 자주 본다고 해서 물 섭취를 제한해서는 된다 안 된다 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잠들기 전에는 수분 섭취를 하면은 자꾸 수면 방해가 되겠죠. 자꾸 일어나야 되니까 잠들기 전에만 좀 먹지 말고 수분은 똑같이 그냥 줍니다. 왜?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니까.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빈뇨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왜 일어난다? 커진 자궁이 무엇을 눌러서? 방광을 눌러서 생길 수 있다 하는 거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20번에 보시면 임신 말기에 인부들한테는 특히 뭐를 제한하자? 나트륨 제한하자. 제한하는 거는 임신 말기에 나트륨. 왜? 몸이 부을 수 있으니까. 나트륨은 여러분 염분이잖아. 소금이잖아. 이 나트륨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몸에서 들어갔을 때 염분은 조직 속에 수분을 어떤 일을 한다? 축적시키는 일을 하죠. 조직의 수분을 축적시키는 효과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분이 쌓인다고. 그래서 부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신 말기에는 어떻게 나트륨을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늘리는 건 임신 말기에 때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철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임신 말기에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철분. 임신 말기에 제한할 게 뭐냐 하면은 나트륨 염분을 제한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이때 철분이 요구되니까 어떤 음식들이 철분이 많겠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줄 그으셔야 되겠죠? 살코기, 그리고 또 간, 그리고 생선, 달걀, 노른자 이런데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섭취하는 게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번에 제가 조금 전에 임신 말기에는 통목욕을 금하자 그랬죠. 그래서 왜 임신 말기에 욕조로 들어가다가 배가 이렇게 커진 자궁 때문에 배가 앞으로 나와서 요추가 휘어졌으니까 망고 휘어졌으니까 들어가다가 어떻게 돼? 자빠라질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외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목욕을 삼가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되셨어요? 자, 그리고 기타 몇 가지 더 해보면은 장거리를 걷는 거는 좋지 않아요. 장거리 걷는 거. 그 다음에 또 아까 했는데 오래 쭈그리고 앉는 거 좋지 않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적죠. 구충제 복용도 좋지 않다. 구충제 같은 것도 먹지 말라는 거죠. 약물이 영향을 주니까. 봐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인부가 하는 부인과 이 자세 이름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절석위 또는 쇠석위라고 했었죠. 자, 이 자세는 여러분 언제 하는 거다? 자궁 경부암 검진할 때도 이 자세를 하잖아요. 그럼 파파니콜라우 검사는 어떤 걸 알아보는 거냐면 첫 번째 줄에 자궁 경부암을 진단하기 위한 검진이다. 자궁 경부암을 진단하는 검사다.
그럼 이때 진단할 때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필요한 도구에 질경이라는 게 들어가겠죠. 여러분 여기 이 그림 봐봐. 요 도구가 질경이에요. 그럼 이 질경을 집어넣어서 안에 분비물을 채취할 건데 이때 질경을 집어넣으려면 여러분 뻑뻑하잖아. 스텐으로 됐으니까 안에 집어넣을 때. 그래서 윤활제를 쓰겠습니다. 그럼 이때 윤활제는 뭘로 하면 되냐면요. 생리식염수 물 있죠. 생리식염수에다가 적셔가지고 안에다 집어넣으면 돼. 그럼 집어넣을 때 환자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힘이 들어가서 긴장이 돼서 뻑뻑하게 잘 안 들어간다 그랬죠. 소변줄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입을 벌리고 아세요 하면서 집어넣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이때 집어넣으면서 쭉 집어넣을 건데 어떤 자세? 쇠서기로 해주고 그리고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이때 미리 소변을 봐야 혹시 내가 자궁경을 질경을 집어넣을 때 방광이 빵빵하면은 방광 쪽에 부분이 눌리면서 좀 불편감을 줄 수 있으니까 소변을 미리 봐서 방광을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대상자 준비에 제가 줄 그어놨거든요. 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에는 이거는 분비물을 채취해봐야 알 수 있는 검사예요. 근데 만약에 질세척을 해가지고 분비물을 하나도 없이 만들어놨어. 그러면 분비물이 없으면 이 검사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궁경부암인데도 자궁경부암 발견을 못할 때도 있다고. 그래서 유의사항에 12시간 정도 동안은 뭘 하지 마라? 질세척을 하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검사가 무슨 검사입니까? 하면은 파파니콜라우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 가로에 보시면 PAP 적어놨죠. 그죠? 그 말은 자궁경부암 알아보는 검사를 파파니콜라우라고도 하고 병원에서는 팝합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궁경부암을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진단이라는 말은 인 것 같다 그 말인 거죠. 인 것 같다.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자궁경부암을 확진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파파니콜라우 검사가 아니지. 암을 확진하는 거는 뭐밖에 없다? 생체 조직 검사밖에 없어요. 그거를 줄여서 그냥 생검이라고 하고 우리는 흔히 그거를 조직검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조직검사를 하면 암이다 아니다 바로 나타나는 거고 지금 말하는 파파니콜라우 검사는 경부암을 인 것 같다라고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이 파파니콜라우 검사 자궁경부암 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무료로 해주죠. 이거 몇 살 때부터 무료로 해줍니까? 만 20세부터 자궁경부암 검진이 무료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되셨습니까? 한번 정리하십시오. 봐주실 것. 자, 되셨습니까? 자, 우리 지금 몇 가지를 했었어요. 한번 정리를 해보십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 임신부의 불편감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시험에서 잘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건 어떻게 물을 거냐면 하나하나 세부적인 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하나하나 세부적인 거 물어볼 수 있고 또는 이게 병원에 가야 되는 거냐 안 가야 되는 거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이때 불편감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있을 수 있다. 병원에 가야 된다? 있을 수 있어서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을 나열하면서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냐, 그냥 안 가도 되는 상황이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불편감의 종류 중에서 특징적인 몇 개를 언급하면서 이런 불편감이 있을 때 어떻게 완화를 하면 좋겠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이런 불편감은 초기의 불편감이냐, 또는 중기의 불편감이냐 또는 이런 불편감은 말기의 불편감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오는 이 모든 불편감들은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정상적인 임신 중에 있을 수 있는 증상들이라는 거. 그 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초기에 있을 수 있는 불편감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초기의 불편감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은, 자, 초반에는 여러분 아기를 가지게 되면, 임신을 하게 되면 기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함께 교차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양가 감정이라고 하죠. 이건 있을 수 있어. 그죠? 이것 때문에 병원 갈 필요는 없잖아요. 있을 수 있어. 언제? 초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피곤해요. 피곤하고, 그리고 또 임신하면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가슴이 어떻게 된댔어요? 커진다 그랬죠. 가슴이 커진댔죠. 그러면 가슴이 커지면서 약간 묵직한 느낌, 유방통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입덧 같은 것도 초반에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두 번째 줄에 보면 빈뇨 있을 수 있어. 빈뇨. 그죠? 이 빈뇨는 병원에 가야 된다, 안 가도 된다? 안 가도 되는 증상이고, 언제 나타나는 거다? 초반에 나타나는 거다. 그리고 가슴이 약간 팔랑팔랑 뛸 수 있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심계항진이라고 하죠. 이것도 초반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때 입덧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여기서 오신과 구토니까 입덧을 말하는 거예요. 입덧을 여러분 임신 5조라고 합니다. 입덧을 임신 5조 하면 그게 입덧이야. 입덧도 초반에 있을 수 있죠. 입덧한다고 여러분 병원에 빨리 가야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 감정이라든지 또는 유방통이라든지 또는 빈뇨라든지 입덧이라든지 심계항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초반에 있을 수 있는 불편감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때 여러분 또 중반기가 되면, 중기가 되면 또 어떤 불편감들이 있습니까? 하면은 중기의 불편감에 좀 중요한 게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중기가 되면 질분비물이 많이 늘어나요. 질분비물이. 그러면 질분비물이 증가하니까 이때 질염 같은 것도 잘 생기겠죠. 그래서 임신 중에 잘 생기는 질염이 뭐였습니까? 모닐리아 질염이라는 것도 했었잖아요. 분비물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임신 중에 약산성이 되니까 질의 분비물이 약산성이 되면서 분비물이 또 질염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럼 이때 질분비물이 증가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까 임신 중에 유의사항에도 말했지만 면 속옷 같은 게 좋겠고, 그리고 붓는 거 있죠. 딱 붓는 거 입으면 질염 같은 데도 좋지 않아요. 약간 헐렁한 옷이 좋아. 속옷 같은 것도 붓지 않는 속옷 이런 게 좋아요. 붓는 속옷은 안 좋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질분비물이 증가하는 거 언제 불편감이다? 중기에 있는 불편감이다. 병원 안 가도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대 통증이라고 있는데, 원인대 통증은요, 인대가 원인대 골반을 이어주는 인대인데 이 부분이 약간 묵직하니 막 뻐근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원인대 통증이라고 합니다. 골반 쪽을 이어주는 인대 부분이, 골반 쪽 부분이 약간 뻑적지근하게 묵직하니 불편감, 그런 불편감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중기에 일어나는 불편감에 요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요통은 병원에 안 가도 됩니다. 안 가도 됩니다. 그럼 요통이 있은 거는 왜 일어납니까? 라고 문제에서 물을 거야. 여러분 여기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여성이 배가 나오면서 자궁이 커지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왔어요. 앞으로 나오니까 허리 척추 봐봐. 요추가 약간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원래 약간은 들어가 있어. 근데 얘가 어떻게 됐어? 많이 들어갔지. 이렇게 요추 허리가 많이 휘어져서 이렇게 안에 불룩 들어간 거. 그거를 어렵게 말해서 뭐라고 한다? 망곡이라고 하는 거죠. 구부러진 거야, 요추가. 그래서 요추 망곡이라고 합니다. 결론, 요통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
요통이 임신 중반기에 생기는 원인이 뭐냐 이래 말하면 커진 자궁으로 인해서 요추가 어떻게 됐다? 만곡이 되기 때문에 요통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요통의 원인은 요추망곡이에요. 그럼 이때 요통이 생기는 거를 좀 최대한 불편감이니까 많이 없는 게 좋겠죠. 그럼 요통이 좀 덜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내용이 요 옆에 있죠. 적어 두실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 자, 그래서 요통이 있으면 그 한쪽 다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다리를 좀 올려주는 게 좋아요. 다리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냉찜질이 아니라 허리가 아플 때는요. 온찜질이 좋아요. 시험에 나왔어요. 온찜질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굽은 당연히 허리 아플 때 낮은 굽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고양이 자세가 좋아요. 고양이 자세. 고양이 자세 이러면 요 그림 봐봐. 요렇게 해주는 게 고양이 자세야. 쭉 이렇게 허리 쪽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골반 흔들기. 그래서 좌우로 골반을 막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 있죠. 그런 게 좋아. 그리고 매트리스는 쿠션이 꿀렁꿀렁꿀렁하면 허리에 안 좋죠. 딱딱한 매트리스. 이런 것 등이 요통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 다리 올려주고 그 다음에 냉찜질이 아니라 무슨 찜질? 온찜질하고 굽이 낮은 신발 신고 그리고 고양이 자세. 그리고 골반을 좌우로 흔들어 주는 거. 매트리스는 딱딱한 거. 이런 게 도움이 된다.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 임신 중기 때. 병원에 안 가도 돼요. 왜 있다? 요추망곡. 커진 자궁으로 인해서 배가 앞으로 나오면서 요추망곡이 일어나서 있을 수 있다 하는 거. 되셨습니까?